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미 국채금리 지속 상승, 국내 성장주의 상승세가 유지될까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 이권 지점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먼저 이 시장의 큰 흐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부담이 없는 게 아닌데 사실 몇몇 종목들만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기록하는 그런 장세입니다. 지금 같은 뭐 금리 상승기 속에서 성장주들 뭐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일단 뭐 어떤 이야기부터 꺼내볼까요? 네, 굉장히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저한테 던지는 질문은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에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성장주들이 급격하게 빠졌는데 네. 이젠 금리가 올라가면서 성장주들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 작년 말에 그 바닥콜에 대한 콜은 잘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상승 전환 그리고 이런 그 대세 상승으로의 이제 컨빅션 콜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상충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굉장히 아직 시장을 안심을 못하고 이게 정말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구간인지 아니면 아직 상승장으로 전환을 논의하기에는 이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고민에 대해서 뭐 이 금리와 그리고 경기 지수에 대해서 좀 저의 개인적인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먼저 현상은 미국 국채 금리가 시장을 무시한 채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오르네요. 네, 정말. 차트를 보시면 예. 뭐 2년물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네. 6개월 물 같은 경우에 6개월 정말 예쁘게 그 차트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까지 이 물가와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정의 상관관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거나 물가가 오르면 선행해서 금리가 오르고 그렇죠. 네, 그 금리가 향후에 물가를 반영해가는 CPI를 해지하는 그 수단으로 금리를 택했는데 네. 그건 비단 최근의 현상만이 아니라 과거 67년도부터 83년도까지 이 미국의 기준금리와 10년물 그리고 CPI의 흐름을 차트로 나타낸 건데 예,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를 보시더라도 금리와 CPI 그리고 이 CPI의 움직임이 예. 굉장히 정의 상관관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예. 금리가 먼저 올라간다. 차트에서 보시면 이 물가와 금리의 차트인데요. 네. 한데 지금은의 현상은 물가와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 지수가 내려갔던 현상이 지금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와 주가 지수가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있었던 일과는 좀 반대의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보통 이 부의 상관관계가 있죠. 금리와 주가는 부의 상관관계. 앞서 보여주신 차트를 보여주시면 네. S&P 500 지수와 경기, 네. 경기라는 건 이제 EPS 실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이 금리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나타난 물가에 대해서 그 보여준 차트인데 네. 굉장히 재미있는 구간이 있어요. 이 바닥이라고 표시된 부분, 네. 그리고 음영이 칠해진 부분, 칠해진 부분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왔다는 이 구간이거든요. 언뜻 보면 그 음영이 있는 곳과 그 바닥,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일치할 것 같은데 완전히 일치되는 포인트는 아니네요. 길게 보면 일치가 되죠. 길게 보면 재밌는 부분이 예. 경기 침체가 온 시기에 네. 주가는 바닥을 다졌습니다. 예. 이 위에 진한 파란색이 S&P 500의 주가 지수고요. 네네. 그리고 연한 파란색이 실적, 그리고 그 밑이 CPI 물가를 나타내고 있죠. 예.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주가는 바닥이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주가가 빠질 때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 차트를 보시면 네. CPI는 반대로 올라갔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그렇죠.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네. CPI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고 내려갔죠. 네. 즉 CPI의 고점은 주가의 저점이었습니다. 아하. 경기 침체가 오든 뭐 어떻든 간 이게 수십 년 동안 있었던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그 풀어낸 게 우라가미오 구니오의 주식 4개론이죠. 예. 유동성 장세, 뭐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이 바닥이 먼저 찍었죠. 주가 지수를 보면 네. 바닥을 먼저 확인을 한 뒤에 EPS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바닥을 보였습니다. 네. 이 말은 애널리스트들이 아무리 경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실적 추정치를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주가가 먼저 바닥을 찍는다는 거죠. 이때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상황 속에서 아직 그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안 됐는데 실적 추정치가 더 떨어질 거야 네. 라는 것 때문에 주식을 못 사지만 이 선행하는 물가 같은 경우 이미 피크를 쳤고요. 네. 이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되죠. 매번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네. 헌데 지금은 주가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맞아요. 금리, 물가도 올라가고 네. 있죠. 이거 정말 물가가 피크를 쳤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물가가 네. 하락 전환을 해야지만 시장이 바닥을 잡고 올라갈 텐데 이전 현상처럼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동행하는 현상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금리라는 건 이 채권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그 사고 파는 가격에 의해서 정해지죠. 네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렇죠. 채권 가격이 높아진다는 건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고 반대로 작용하니까요. 채권 플레이어들이 틀렸나 또는 주식 플레이어들이 틀렸나는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 예예. 제가 유추해 본 건데 가능성은 몇 가지가 있겠죠.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을 선행하진 않지만 경기를 반영하는 거라면 네. 또는 이 주가 시장이 금리를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라면 이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금리가 만약 경기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예. 경기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좋죠. 작년 말 같은 경우에 그 부동산 무너질 거고 그렇죠. 건설사 무너질 거고 네. 금융사 무너질 거다. 전부 뭐 연쇄 부도 될 거야. 뭐. 10년 만에 금융위기가 올 거다라는 네. 얘기가 왔는데 쏙 들어가고 지금은 경기 침체, 리세션의 가능성조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미국에 국한된 얘기지만 네네. 고용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네. 그럼 경기가 좋다는 건 연준이 금리 인상이라는 매질을 하더라도 버틸 수 있다는 체력이 있네. 그럼 연준이 이 기회에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더 매질을 할 수 있는,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높아지네. 라는 것을 금리가 반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될 거고 네네.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안 좋네 라고 한다면 그런 약을 발라주듯이 그렇죠.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으니까 금리가 이를 선행해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결국 최종금리라고 할 수 있는 금리를 올리는 최종금리라고 할 수 있는 최종금리가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를 인하시키는 그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계속 강하게 그리고 더 네. 오래 해도 뭐 괜찮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지금 구간에서 굿뉴스는 굿뉴스대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네. 배드뉴스는 또 굿뉴스로 반응하고 있어요. 경기 지표가 네. 안 좋아지면 연준이 이 금리를 내려서 약을 발라줄 거야 네. 라고 생각하고 주가 지수가 좋아지고 있고요. 그렇죠.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리세션 안 오네 더 주가 지수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도 긍정적으로 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네요. 근데 이게 제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이 연속적으로 길어지지 않았거든요. 네네. 어떤 시장이든 한번 이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결코 지금 시장의 주가 지수만 보고 주가의 흐름 지수만 보고 주가가 좋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좋을 거야. 네. 지금 몇몇 종목들을 보면 이 종목을 보면 이 주가만 보면 기업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렇죠. 정말 좋은 기업이다. 아니 지금 몇몇 그 강한 종목들만 들여다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강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제일 오류를 범하기 쉬운 구간이 네. 주가가 미래를 설명한다라고 강하게 보여줄 때 네. 그게 이 전체 시장이 아니라 몇몇 종목들이
저는 좀 그런 우를 좀 범하지 않을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고 네네. 결코 금리가 주는 시그널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발표가 되겠죠. 저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쯤이 이런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줄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되는데 아하. 정말 채권 시장이 맞는지 금리 꺾여서 내려갈 건지 네. 또는 이 주가 지수가 꺾여 내려갈 건지 한쪽으로 설명이 되는 시장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목요일에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죠. 그렇죠. 네. 동시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국내 선물 포지션이 대부분 청산이 되면서 그렇죠. 프로그램의 영향력도 조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 금요일에는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아, 고용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지난 수치 대비해서 이번 수치가 높을 것으로 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고용 상황이 고용이 좋지 않다. 안 좋을 것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게 낮게 나온다면 그럼 고용이 잘 된다고 그렇죠. 판단이 된다면 경기가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컨센서스 거의 유사한 수준인데 지난번과 마찬가지. 네, 이게 만약 정말 경기에 좋다고 나타난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이 강세로 반영하기에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번 고용 상황이 좋게 나오면 역시 네. 연준은 아주 강한 긴축 역시 얘기할 거고 네. 그러면 부담이 꽤 크게 올 수 있다. 그런 그 구간에서는 금리와 주가 지수가 함께 가기에는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이라고 하는 2,500포인트에 막혀 있어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를 뚫고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금리를 무시한 채 네. 그리고 글로벌 뉴스를 무시한 채 때문에 이번 주 뭐 코스닥이 그 선물 없이 동시만기일에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이 고용 실업 지표가 이제 금리와 주가를 영속적으로 끌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줄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네. 결론은 어느 순간에는 배드뉴스 이제 굿뉴스 현상이 발생이 될 겁니다. 네. 그게 역실적 장세에서 다음 유동성 장세로 넘어가는 가장 큰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 시그널이 보인다라면 좀 더 그 상승장 강세장에 대해서 컨비션 있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전까지는 일단 이 금리를 무시한 채 지수 플레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 특히 좋아질 거야가 네. 아니라 정말 얼마나 좋아지는지 실적의 신뢰도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 실제 확인이 가능한 성적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렇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수보다는 종목 플레이가 유리하지 않을까 결론을 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익원 지점장의 그 깊은 고민을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또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사실 뭐 금리와 주가 지수 이게 반대로 가는 경향을 우리가 좀 봐왔는데 최근 경향 어떻습니까? 여전히 미국 연준에서는 강한 긴축을 외치고 있고 금리 높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갈 것이라고 하는데 지수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뭐 여전히 그 선에서 2,500 뚫지 못하고 그런 선에서 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분위기지만 코스닥에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었죠. 자, 그래서 이게 이대로 쭉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언제 다시 한번 또 큰 부담을 안고 아랫방향으로 다시 내려갈지 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이번 주에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 상황을 읽어볼 수 있을 만한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쪽에서 실업률 같은 경우 이런 쪽의 고용 상황이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 연준은 당연히 더 강한 긴축을 외치게 될 것이고 이번에도 이런 강한 긴축 메시지 속에서 지수가 또 오른다? 이거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앞으로 올라가겠다. 너무 긍정적인 그 상황만을 가정하지 마시고 이런 앞으로 좀 내려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에 나섰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한번 띄워주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종목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역시 시장에서 지수보다 지금 종목을 잘 들여다보자라는 메시지를 이건 지점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제가 주식심화론에서 탐방을 다녀온 이후에 언급드린 종목들이 많죠. 네. 뭐 노바텍, 인텔리안테크, 뭐 자화전자,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지금 시기에 짚어야 될 종목들을 AS 차원, 네. 책임감 차원에서 가져왔고요. 먼저 안 좋은 종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NK맥스인데요. 아, NK맥스 오늘 참 어렵더라고요. 네. 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회사 담당자분들하고 이 전화 통화를 하고 왔는데 네. 일단 최근에 그 바이오 종목들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뭐 NK맥스뿐만 아니라 삼전당 제약 정도만 홀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네. 뭐 오늘 셀트리온은 좋긴 하지만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은 시장에 직격탄을 맞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매크로적인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금리가 가장 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저축을 한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높아진다는 거고, 이 부채가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부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금 조달을 해야 될 회사 입장에서는 그 부담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들이 바이오 회사들, 미래의 이 파이프라인을 정말 키워서 이 파이프라인으로 살아갈 회사들 같은 경우에 시장 상황을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NK맥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바이오 종목들의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예. 오늘 같은 경우 NK맥스 또한 이 뭐 유증할 것이다, 그리고 자금 조달할 것이다라는 루머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신저가를 가고 있는데 네. 회사와 확인해 본 결과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자금 조달은 없다. 유증 루머. 또한 없다라고 회사는 답변을 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그 고형암 그리고 이 알츠하이머 임상 또한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적인 상황이 주가를 누르고 있지만 회사는 묵묵히 갈 길을 잘 갖고 있다라고 네. 언급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예. 인텔리안테크입니다. 네. 지지난주에도 제가 우주 산업을 언급드리면서 맞습니다. 제가 계속 인텔리안테크는 꼭 우리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될 종목이다라고 언급드렸는데 최근에 우주 종목들의 주가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AP 위성, 그 캔코아, 뭐 제노코, 인텔리안테크 왜 이런 우주 섹터에 대해서 좋은지, 그리고 앞으로의 매달,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2주 전에 언급드렸기 때문에 그 업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종목으로 들어가자면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하우스에서 실적 추정을 한 자료를 보시면 작년에 매출액이 사상 최대 매출액을 보였습니다. 사상 최대요. 네, 차트를 보시면 예. 사상 최대 매출을 보였는데 23년, 24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 실적 증액의 폭이 계속 계단식으로 상향되고 있죠. 이 외향적인 매출액 성장뿐만 아니라 예. 내실 또한 영업이익률 또한 증가되고 있는 게 저는 더 큰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네요. 굉장히 좋은 거네요. 다음 차트는 영업이익률에 대한 차트인데 예. 영업이익률이 커지는 것 이상으로 영업이익률 또한 크게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매출 비중이 해상용 안테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 바다로 나가는 그 배들 같은 경우에 지상망 통신이 어렵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성 통신을 이용해야 되는데 위성 통신을 받기 위한, 수신하기 위한 수신 안테나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게 주요 매출 비중이 높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단가가 떨어지죠. 네. 그리고 큰 배가 큰데 여기에 뭐 몇 대 들어가지 않다 보니, 수량이 크지 않다 보니 마진이 적은 상태였습니다. 네. 하지만 한정적이라는 거죠.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 원앱이나 뭐 스페이스X나 아마존이 준비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 차량에도 설치할 수 있고 건물에 예. 설치할 수 있고 심지어 핸드폰에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어허. 없거든요. 그 저궤도 위성의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것, 네. 저궤도 위성의 수신 안테나의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동사의 매출 사이즈를 키우면서 동시에 영업이익률 또한 키우는 상황이거든요. 예. 올해 최초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뭐 물론 예상치지만 10% 그리고 내후년에는 12%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자릿수 바뀐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앱 그리고 저궤도 위성 매출액 같은 경우에 작년에 955억 네. 그리고 올해는 1,300억, 내년에 2,300억. 이게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굉장히 뛰네요. 굉장히 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고객사라기보다는 조금 원앱이라는 아주 강력한. 네, 강력한 회사의 이 수주를 이미 받은 것도 있고 네네. 이 받은 수주의 캐파 확장. 지금 시장의 트렌드, 2차 전지의 트렌드가 캐파 확장이죠. 그렇습니다. 캐파 확장을 통해서 수주를 맞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원앱 같은 경우에 계속 저궤도 위성을 띄워왔죠. 위성을 띄웠고 이제 이미 그 목표치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띄운 위성을 수익화,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걸 이제 통신 사업자들이 이 가입자 수를 늘리겠죠. 네. 원앱을 인수한 회사 인도의 바르티, 네. 인도의 바르티 같은 경우에 인도의 2위 통신 사업자입니다. 국내로 치면 KT 같은 회사겠죠. 인도의 그 통신 보급률이 어떻게 될까요? 41%입니다. 41%. 50%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보급률이 뭐 거의 100% 수준인데 그렇습니다. 41%라는 건 아직까지 먹을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인도 시장 자체가 인구가 몇 명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시장입니다. 때문에 이 그 바르티가 원앱을 인수한 이후에 원앱이 조금 더 많은 위성을 띄울 수 있고 수익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동사가 수주를 받은 이 저궤도 위성 안테나 같은 경우에 기존 계획대로 실적을 쌓아갈 확률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뭐 다른 고객사들도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저희 하우스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저는 충분히 신뢰도가 높다. 네. 주가는 이제 신고가 부근까지 왔지만 저는 향후에 이 테슬라가 정말 자율주행차를 가져가고 무인카가 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된다라면 지금 주가 레벨과 향후의 주가 레벨은 정말 다를 수 있다라는 게 큰 차원에서의 네. 포인트고요. 다음 언급드릴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요? 네, 자화전자도 몇 번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동사 또한 실적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아이폰 15 네. 신제품에 보통 아이폰이 그 3개 모델을 신제품을 내죠. 네. 그리고 뭐 2억대 전후로 팔리는데 그 중에 가장 비싼 모델이 그 프로맥스 모델이죠. 예. 이번 15 프로맥스 모델의 고배율 줌을 폴디드 줌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뭐 사실 기정사실화인 거죠. 네. 그 폴디드 줌의 그 모듈 그리고 OIS 모듈을 담당하는 회사가 LG 이노텍과 자화전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3개 모델 중에 프로맥스 1개 모델에 적용된다라면 3분의 1, 2억대 중에 3분의 1, 대략 6천만 대, 7천만 대만 적용하더라도 이 LG 이노텍과 자화전자의 OIS 모듈, 폴디드줌의 OIS 모듈 같은 경우에 예. 그 7천만 대, 8천만 대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때문에 실적의 가시성, 네.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이게 거의 뭐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미 그 애플 같은 경우에 작년에 네. 자화전자 구미 공장이죠. OIS 공장을 실사를 했고 캐파 증설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매출이 2분기 때부터 발생이 될 거고 3분기에 본격화될 상황인 거고요. 이 스마트폰의 한계가 많이 다다른 상황이죠. 예.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에 폴디줌은 이미 과거에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 접는 그 폴더블로 가려고 네. 하는데 최근에 폴디즘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앨런 머스크가 네. 삼성의 그 새로운 폰으로 달을 굉장히 클로즈업 해서 네네. 찍은 사진을 극찬한 뭐 그런 게 네. 올라오기도 했었죠. 그만큼 지금 이 폴디드 줌이나 다른 카메라 상황을 통해서 좀 차별화하려는 전략이 삼성이 구사하고 있었는데 애플은 무소식이었죠. 폴디드 줌을 채택 안 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처음으로 폴디드 줌을 채택하게 되는데 만약 반응이 좋다라고 한다면 3개 모델 중 올해 신규 모델이 아닌 내년
신규 모델 중에서는 3개 모델 중에 2개 모델에 채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그 이후에는 3개 모델 중에 3개 모델에 채용할 수 있겠죠. 그거 3개 중에 2개나 3개 중에 3개는 굉장한 차이가 차이가 크죠. 왜냐하면 뭐 보통 2억대 팔리는데 예. 프로맥스가 가장 많이 팔리긴 하지만 그래도 5천만 대 정도의 사이즈가 보이기 때문에 네. 채택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LG 이노텍과 이 자화전자가 이미 삼성전자 폴리드 줌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고 여기에 시장을 지금 두 회사만 가져간다라는 차원에서 네. 저는 실적의 가시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실적이 나온다라는 거 언급드리겠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오로스테크 오로스테크. 블러치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뭐 아직 정확한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그 모멘텀이 발생한다면 올해 가장 제가 그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아, 가장 기대할 만한 종목으로 꼽는 종목 중에 하나다. 네. 물론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전제 조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동사의 그 오버레이 계측 장비. 예. 아직까지 한 번도 국산화되지 않은 오버레이 그 계측 장비. 예. 기존의 KLA 덴코가 독점하고 있죠. 이걸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가 이제 수주를 받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게도 수주를 받을 것인지 예. 중화권 업체들한테는 수주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8인치 장비, 그러니까 200mm 웨이퍼에는 수주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12인치, 그러니까 300mm의 웨이퍼에 계측 장비 수주를 받을지 말지 관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P3, P4가 항상 그 진행 중이고 투자 중이기 때문에 뭐 이르면 하반기, 네. 뭐 내년 초 정도의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KLA를 제치고 일부분이라도 수주를 받는다면 저는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대인데 예. 4천억, 5천억, 1조까지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인텔리안테크나 자화전자의 경우만 해도 앞서 있었던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그렇죠. 상승세가 좀 보이는데 오로스테크놀로지는 그에 비해 좀 약한 그렇죠. 모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인텔리안이나 자화전자 같은 경우 이미 예.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고 앞서 언급해 실적의 주셨죠. 가시성에 대해서 누구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오른 만큼 반영이 많이 되었죠. 아, 네네. 그런데 지금은 오로스테크 같은 경우에 긴가민가 하죠. 이거 확정이 안 됐으니. 수주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네. 근데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가는 그걸 반영해서 올라갈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사실 상장 후에 정말 많이 내려왔다가 요즘에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도. 근데 제가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오로스테크를 네네.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수주를 받을지 못 받을지 제가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걸 확신해서 말씀드릴 제가 수는 없죠. 삼성전자의 뭐 그 구매 담당하는 임원도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구매팀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사실 경쟁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워낙 큰 업체이기 때문에 네. 다이카 골리앗인데 그렇죠. KLA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어려운 걸 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많고요. 저는 지금 돌아가는 정치적인 여건은 오로스테크한테 유리하다라고 봐요. 어떤 점이죠? 왜냐하면 구매 담당자나 삼성 입장에서 굳이 잘 쓰고 있는 네. 정말 그 전 세계 빅5 반도체 그 장비 업체 ASML,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 네. 랩리서치, 정말 대단한 KLA, 기업들. 도쿄일렉 이런 장비를 잘 써서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있는데 굳이 그 이제 우리나라의 작은 업체의 장비를 들여서서 쿼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이걸로 반도체를 만들다가 혹시 불량이 나면 그 책임은 지기 힘들거든요. 네네. 그리고 만약 KLA 장비가 예를 들어서 뭐 30억이라고 하는데 이 뭐 오로스테크의 장비가 15억이다. 네. 이렇게 반값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굳이 이 회사 입장에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정치적인 이슈로 미국이 유럽과 일본 그리고 미국 자국 기업을 손을 잡고 네. 중국의 반도체를 굉장히 견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유럽과 일본과 손잡을까? 라고 한다면 유럽에 ASML이 있고
일본의 도쿄일렉이 있죠. 예. 그리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랩리서치, KLA는 미국에 있으니까 자국 기업이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KLA의 장비를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팹에도 수출 제한을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예. 오로스테크가 상한가를 쳤거든요. 정말 이 미국의 장비들이 중국으로나 국내로나 반입이 제한된다라면 그 캐파를 늘릴 때 어쩔 수 없이 대체제를 찾아야 됩니다. 예. 그럼 그 대체제 중에서는 오로스테크가 가장 유리할 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2017년도였나요? 18년도였나요? 그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했을 때 네. 정말 난리 났다라고 싶었지만 지금 돌아서 보니 그때 규제했던 것들 잘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일본이 뭐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다소 아쉬운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지금 그 아쉬운 건 그 기업들 뿐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동진 세미케인 같은 경우에 네. 5배씩 주가가 올랐죠. 네.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결국 대체에 성공했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또 정치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면 분명 삼성 입장에서 조금 이원화에 대한 니즈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네. 그 이원화에 대한 니즈가 오로스테크한테 기회로 작용돼서 정말 그 기회를 잘 잡는다면 회사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 기회를 잡을 거예요로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두고 주가를 보고 있다가 그리고 뉴스 플로어를 계속 체크하다가 그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매수해도 될 종목이다 하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메리츠증권 이익원 지점장은요,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메리츠증권 이익원 지점장 모시고 시장의 큰 흐름과 함께 주요 종목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또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